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2월 도매 재고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 EU가 그리스 지원에 합의해 필요하면 언제든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장중 한때 11,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스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유가는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47센트 떨어진 85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2월 도매 재고가 전달보다 0.6%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편 도매 판매 증가율도 0.8%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지원에 적용할 금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F가 회원국 지원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금리로 그리스가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주말에도 3대 지수가 모두 19개월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장주 11,000선을 터치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1,997포인트를 기록해 11,000선에 불과 3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스에 대한 재정 위기 우려감도 한층 잦아진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2월 도매 재고 판매 지표도 모두 좋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에임고 매니지먼트의 강효섭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11,000선 번번이 이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곤 했었는데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장중엔 터치까지 했다고요? 네,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상승할 모양인데요. 네.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예. 확답을 드리기는 뭐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마감 상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2월 도매 재고하고 판매가 10시쯤 이제 미국 시장 10시쯤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치가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다가 피치가 이제 그리스 신용 등급을 두 단계 하향했다. 이런 보도에 잠깐 주춤하기도 했지만은 유로 16개국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그리스에 이제 IMF와 비슷한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에너지, 기술, 상품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네. 알코아가 이제 JP모건이 중립 의견을 내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모든 업종과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스 얘기도 좀 잊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뉴욕 증시에서 나온 지표 먼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일에 3월 동일 소매점포 매출이 호조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2월 도매 재고 그리고 도매 판매가 동시에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동시에 도매 재고와 판매가 모두 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요? 네, 도매 판매가 늘어난 거는 이제 일단 판매가 늘었으니까 소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것이고 예. 재고가 늘은 거는 이제 파는 사람들이 앞으로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해서 재고를 늘린 것이니까 그거 역시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재고하고 판매가 둘 다 증가를 했는데 판매가 0.8%, 증가가 0.6% 이제 증가를 했는데 전년 동기비로도 판매는 9.8%가 증가한 수치고요. 네. 근데 하지만 재고는 이제 전년 동기비로 따지면은 7.4%가 감소했는데 네. 그 재고 감소는 이 어떤 고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재고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별 비교가 훨씬 의미 있는 수치고요. 네, 연간 비교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 2월 도매 재고 판매 모두 다 전달 대비 0.6%, 0.8%씩 이렇게 증가했는데 전달 대비 증가한 것이 되게 의미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라면은 기업 쪽에서 고용도 좀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자, 앞서서 얘기해 주셨듯이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쉐브론의 순이익 가이던스가 시장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에너지주가 왜 올랐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에너지주들은 이제 원유 정제 부문에서 순익 전환이 이제 순익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그것이 상승 기조를 기록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SK 에너지나 GS 칼텍스 이런 것들이 호조를 보이는 것처럼 네. 미국 시장도 그것이 이제 어떤 순익에 반영돼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당장 실적을 내놓게 되는 알루미늄 업체죠. 알코아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알코아가 떨어진 것은 이제 2011년에 JP 모건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 1.02불인데 네. 92불 정도로 이제 하향될 것이다. 1.02불은 0.92불이겠죠. 네. 하향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후 에비타가 지금 현재 5.5배 수준에서 8.8배 수준으로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멀티플이 이제 다시 상향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코아는 하향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네, JP모건 체이스가 알코아의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전반적인 에너지주 분위기는 좋았지만 알코아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뉴욕 증시 다우가 1997까지 갔고요. S&P 500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유럽 쪽도 보니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리스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에서 루머가 돌기를 이제 그리스가 IMF와 비슷한 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다.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독일이 반대를 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대출 준비가 되었다. 독일 역시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피치의 이 신용등급 2단계 하향 소식은 유럽장이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유럽 증시 상승에는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 독일, 영국, 프랑스 역시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IMF가 구제 금융을 제공할 때 통상적으로 붙이는 금리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그리스가 희망했던 금리보다는 조금은 뭐 좀 높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 금리 이제 5%나 6% 내외로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그 정도 금리면은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누구나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리니까 예. 이쪽 저쪽 모두 다 이제 양자가 좋은 그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현재 10년물 그리스 국채 시장 금리가 뭐 7.5% 정도라고 하니까요. 5 내지 6%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면은 투자 등급으로는 가장 바닥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올랐잖아요. 예,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후행적인 어떤 경제 지표로 따지면 고용 지표 같은 성격인데요. 네네. 가장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제 반영될 일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해서 그거를 갖고 이슈로 삼기에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늦었다. 예, 늦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상품 쪽을 보니까요. 유가는 지금 사흘째 내리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금값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뭐 온수당 지금 1,160달러도 넘긴 것 같은데 상품 쪽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뉴욕이 올라서 유가도 좀 뛸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리스 지원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약세를 기록하면서 주간 단위로 원래 플러스였는데 네. 마이너스로 주중의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상품 가격들 뭐 금값 얘기하셨지만 금값도 강세, 뭐 아연, 뭐 구리 다 강세를 기록했는데 네. 유가는 이제 10주 연속 재고가 증가를 했고요. 가솔린 재고가 1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려로 인해서 네.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 것은 이제 어떤 경기 회복 둔화보다는 원유 시장의 지역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유가 역시 이제 기타 상품들과 함께 다시 랠리를 기록할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3거래일 연속 유가는 좀 빠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84달러 후반입니다. 그래서 85달러 중심으로 해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큰 폭으로 밑으로 빠지지 않는 그래서 적어도 85달러 박스권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주말 지나면서요. 중국으로부터 또 좀 귀 기울일 만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6년 만에 3월만 따졌을 때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위완화 절상에 대한 얘기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무역 수지 첫 적자예요. 6년 만에. 이것이 네. 의미하는 바가 좀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시점도 참 교묘한 시점에 적자를 그러게요. 기록했는데요. 네. 어쨌든 6년 만에 이제 3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장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기를 원래 3억 9천만 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이유라는 것이 이제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4배가 증가했고요. 예.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17%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수입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입이 많아서. 예. 그리고 이제 예상치가 3억 9천만 불이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72억 4천만 불을 기록했고요. 근데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미국 시장에는 이제 92억 9천만 불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살짝 흑자 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네.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61억 불의 적자.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한 65억 불의 적자인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계속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압박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제 중국 당국 역시 3월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네. 올해 역시 이제 지난해 기록한 1960억 달러의 무역 흑자 규모와 비슷하거나 살짝 감소하는 수준의 무역 수지 흑자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뭐 위안화를 절상하겠다 이런 이슈가 중국 당국으로부터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 지금 이제 곧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해서 미 중간에 또 그런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핵 안보 정상회의라고 하지만 그 물밑에는 지금 위안화 절상 얘기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이제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1120원대도 깨고 5원이나 하락하면서 내려온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위안화 절상 이슈가 불거지면은 우리 원화도 계속해서 또 덩달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측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위엔화가 현재는 지금 달러와에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묶여 있지 않은 다른 인도나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의 통화는 현재 올해만 4% 정도 이제 절상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엔화 역시 절상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4% 정도는 올해만 절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엔화가 절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 같이 이제 동반해서 계속 절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인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결되려면 환율이 리밸런싱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가장 큰 이슈면서 위엔화 절상과 우리나라 원화 절상은 계속 해야 되고 스페인 같은 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뭐 그리스가 있는 유로는 평가 하락을 할 것이다. 평가 절하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뉴욕 증시의 일정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가 지난 주말에요. 199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11,000선도 돌파를 했는데 11,000선 코앞에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뉴욕 증시가 7주 연속 상승할 수 있을지 일단 뭐 지표도 지표인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실적 관련 스케줄 그리고 지표 관련 일정도 함께 좀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쪽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표부터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실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연방 재정 수치가 발표되는데 이건 네. 뭐 전달 대비해서 좀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수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이제 슬슬 출구 전략을 쓰기 때문에 재정이 이제 덜 지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13일 날 미국 무역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제 보통 무역 수지 확대는 이제 미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무역 수지 흑자를 원래 나타내는 그런 그렇죠. 결과고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0.1% 상승 14일 날 발표하는데 네. 이거 역시 이제 아시아권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괜찮다 아직은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소매 판매라든지 이제 산업 생산, 뉴욕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역시 모두 증가가 예상돼가지고 또 금요일날 주택 착공까지 모두 이제 경기 지표는 완연한 회복세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4월 12일 날 장 끝나고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과연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이 실적이 이제 일단은 좋게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에서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13일 날 장 끝나고는 이제 인텔 그다음에 JP모건이 14일 날 장전, 네. 구글이 15일 날 장 끝나고 네. AMD랑 같이 발표를 하고요. 예, 예. 여기까지 이제 실적들이 다 이제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이제 호실적 발표에는 무조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2, 3일 내에 다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예.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이제 7주 연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이제
어떤 결과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S&P 기업들 1분기 순이익 톰슨 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한 70%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을 누리고서 또 주가가 더 이상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지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닝 관련해서 잘 결과를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섭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장 외국인 매도 때문에 7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1720선까지 일단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예. 다우가 장중에 11,000선을 찍었어요. 예. 뭐 다우는 이제 11,000선을 넘으면서 지난주도 뭐 역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저희 지난주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연속으로 5주 연속 한 1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요. 3월 이후에만 한 7조 6천억을 이렇게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작년에 그 저희가 그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앞뒀을 때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이제 98년도에 증시 개방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했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보면은 그 기관들의 그 하이닉스나 이런 기아차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규모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네. 또한 그 국내 증시가 이 수출 경기 위주의 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그러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고점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장 중에 봤을 때 21일 만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외 시간 거래에서 지금 다시금 플러스로 좀 많이 들어오면서 뭐 그렇게만 따지면은 순매도는 아니다 뭐 이런 분석도 뒤따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금요일 장 중에는 팔았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기관의 그 펀드 환매에 따른 계속해서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덜 사주니까 역시나 빠지는구나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도 좀 중요할 것도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저희 환율이 이제 뭐 거의 최근 들어서 최고치까지 이렇게 지금 워낙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위안화 절상이 되면은 저희도 또 워낙 강세가 아무래도 조금 더 되면은 저희 주력 그 품목인 수출주에 아무래도 약간 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지금 그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그 변수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에 그 장중에 매도로 돌입을 변화를 했는데 네. 그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일일 평균 매수량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환율이 그 1,100원대 초반까지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그런 IT나 또한 그 수출주들의 그 앞으로 지속적인 그 상승을 좀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간 전망을 이제 각 언론사에서 한 걸 쭉 보니까요. 일단 조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둬야 뭐 17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있을 수 있어. 뭐 예.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역시나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지금 저희 증시도 뭐
그 미국 때문에 쉼없이 이렇게 달려왔지만은 지난주에만 뭐 일일 펀드 환매가 한 5천억씩 네. 하면서 뭐 펀드 환매 대책반까지 꾸려질 정도 맞습니다.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작년 9월과 1월 그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 일반 투자자들과 특히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의 그 학습 효과가 네. 지금 계속적으로 환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오히려 1750을 넘어서서 네. 이렇게 1700 후반 정도 가야 이 환매가 조금 멈춰지면서 기관들의 뭐 매수력도 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1700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100단위로 올라갈 네네. 때 그런 마디 지수가 중요하고 최근에 20일 이평선 근처가 한 1700선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17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조정 있을 때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도 보면은 IT 기업들이 뭐 그 IT 섹터의 실적 전망치가 약 30%씩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특히 뭐 애플이나 퀄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저희 국내 IT 기업들도 여전히 실적이 그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좀 길게는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나 하는 그런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 그런 IT주들이 바로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그런 현상은 뭐 발생하지 않으려고 아직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당장 화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인텔이 IT 대장주로서 처음 또 IT 섹터 내선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그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른바 인텔 효과가 또 우리나라까지 미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 삼성생명이 드디어 상장하는 날 아닙니까? 이 변수는 없을까요? 아니, 삼성생명이 지금 이제 곧 조만간에 청약을 네. 예, 들어가고 이제 네. 5월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외국인들한테 한 40% 정도 배정이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국내 일반 투자자한테는 20% 정도 돌아가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조 원 정도의 그 시장의 자금이 삼성생명 청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것도 역시 약간 저희 국내 증시 수급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환율에도 그렇죠. 그 달러가 그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환율에도 약간 그 더 원화 강세 쪽으로. 예, 그런 약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좀 미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거 보면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수급 쪽도 외국인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 속에 뭐 삼성생명 관련해서 또 청약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더 많아져서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 섹터 수출주는 좀 불리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IT가 여전히 꺾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조정할 때 IT 쪽으로 역시 들어가는 것이 유효하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뭐 이제 그 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뭐 기아 자동차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3D TV가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어제도 뉴스 보면 뭐 LED 산업은 뭐 네.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뭐 삼성전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에이스디텍, 뭐 TLI 뭐 이런 네. 쪽들의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또 한솔 LCD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조정이 있으면은 예. 이 IT는 계속 간다라고 하셨지만은 소위 말하는 주도주 그러니까 IT 자동차 말고 다른 비주도주들과의 어떤 스리슬쩍 갭 메우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조정을 받으면서 예, 지수가. 그렇죠. 예. 그 지지난주에는 은행주가 조금 회복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그 주에도 해운주들이 예,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해운주들이 그 중국에서 그 철광석 가격 급등에 대한 그런 보이콧으로 이제 네.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 한 2달 동안 그 수입을 안 하겠다.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대표적인 벌크 선사인 대한해운 같은 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런 해운 업종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락했을 때 네. 조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뭐 다른 패널 분들한테도 계속 IT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뭐 부품주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IT 자동차 섹터는 비슷하지만 조금 값이 싼 중소형주 쪽으로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누차 많이 들어서요. 재밌게도 해운주 얘기를 하시니까 해운주에 대한 종목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해운주는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요. 그래서 네. 회복 초기에 그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빠질 때도 조금 약간 급하게 빠지고 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아직 그 경기가 IT처럼 본격 회복됐다고 이렇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해운사 이제 그 대한해운을 제가 이렇게 약간 중용주인데 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대한해운은 이제 뭐 석탄이나 석탄, 그 천연가스 원유 등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대표적인 벌크 선사인데요. 네. 뭐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의 주 배출처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에 영향을 받고 또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유가 원료가 연료가 그 석유이기 때문에 유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해운이 이제 작년에 매출은 약 2조 한 8천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그 물동량이 감소하는 덕분에 한 4천억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또한 그 중국이 최근에 그 석탄이나 철광석을 많이 그 입도선매를 하면서 네.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 많이 올라가서 BDI 지수 한 3,500까지 올라가고 네. 한 2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그 적자에서 대규모 적자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그 대한해운이 그 주가가 한 43,000원대에서 약 한 석 달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요. 예. 그 2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뭐 지속적으로 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뭐 한 5천 원대까지 한 달 만에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한 40% 상승을 했다가요. 예. 이 고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철광석 2달간 그 보이콧 하겠다 네. 그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그 500억 정도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네. 이게 42,500원에 전환되는 물량인데 네, 그것보다 지금 주가가 높네요. 예, 높으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63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 56,70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지속적으로 이번 달에 여전히 그 나머지 물량 한 47% 정도가 네. 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면은 그 2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하면 조금 더 전환사채 물량이 더 나올 때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나오고 있고 그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니까 매일 그 뭐 한 2만 주, 만 주씩 이렇게 전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중순 이후로 또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정도에 사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56,700원인데요. 네. 보면은 43,000원에서 6만 한 5천원까지 약 2만 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네.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5만 한 4, 5천 원 정도가 이제 그 매수 매수가. 단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뭐 근데 장중의 변동폭은 좀 있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은 사실은 제 보기에는 크게 손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뭐 데이나 짧게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의 그 지지가인 5만 3천 원이 하락을 하면은 네. 일단은 뭐 손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그 이 주가가 작년도에 2009년도에 6월 달에 급락하기 시작했던 7만 원 정도의 수준을 목표가로 두고 그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해운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가 독일과 중국 등 해외에서 대형 발주 물량을 휩쓸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공장을 풀 가동하고 설비 증설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중국의 3월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중국 정부는 한두 달 내에 위원화를 점진적으로 절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위원화 절상에 따른 인플레 방어, 수지 확대 등의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국거래소가 규모나 성장성 등에 따라 기업들을 그룹화시키는 소속부제를 도입합니다. 또 불량 기업들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옥석 가리기를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에 관한 통계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부모 챙기랴, 자식 뒷바라지하랴.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된 문화생활 한번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서글픈 자화상을 전해드립니다. 4월 넷째 주 중장기 흐름을 가늠할 만한 제법 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 성장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수정치가 당장 오늘 나오게 되고요. 14일엔 경기의 가장 후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이 밖에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소식은 국내 태양광 산업 얘기인데요. 발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본격 명함을 내밀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태양광 하면은 뭐 독일이 1위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유럽, 일본 이렇게 선진 시장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업체의 태양광 진출은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하나둘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이 이면에는 일반 제조업에 쌓은 경쟁력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네. 실제 국내 태양광 시장 매출도 늘고 해외 수출액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치로 보면요. 국내 태양광 산업 매출을 보면은 초기인 2004년에는 한 332억 원에 머물렀거든요. 2006년에는 한 1,665억 원으로 늘었고요. 또 2009년에는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한 5조 3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수출액 역시 2004년 초기에는 한 600만 달러에 머물렀거든요. 네. 미약했는데요. 예. 2006년에는 6,600만 달러로 성장했고요. 또 2009년에는 13억 달러, 네. 또 2010년에는 33억 달러로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출이나 매 한 두세 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 현지 근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해외 수주 물량을 계속 휩쓸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물량을 대느라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는 누가 있을까 싶은데 일단 OCI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태양광 산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태양전지 원료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태양전지 원료를 토대서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거. 네.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삼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네. 우선 태양전지 원료인 게 대표적인 게 폴리실리콘인데요. 예. 지적하신 대로 OCI가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사실 OCI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3위에 해당되는 대규모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OCI가 있고요. 또 태양전지 생산은 신성홀디스라는 중견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중견기업에서 진출을 많이 해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태양전지의 경우 삼성과 LG전자도 지금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 시공은 삼성물산 이제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태양광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조성원가의 80%가 태양전지라고 하거든요. 태양전지 비중이 그렇게 큰데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양질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열심히 또 달려가주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 아주 반가운 소식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보긴 했었습니다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이미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판강이라는 분이 중국의 국민경제연구소장이신데 예, 관련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에 이제 미국이 한일 정책 발표 보고서를 연기하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합의 나왔는데요. 이후에 가이티너가 그렇죠. 갔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장이 1-2개월 내에 점진적 절상 반응을 했는데요. 판강 이제 국민경제연구소장이 10일이죠. 11일 날
그 중국 정부가 그 인플레 방어, 그 소비 확대 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요. 네. 또 향후 1, 2개월 내에 그 위안화의 그 점진전 절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판 소장의 이번 발언은 그 보아 포럼이 지금 끝났지 않는데요. 네. 그 보아 포럼의 한 비공개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진 발언이 아닌데 그 비공개 모임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판 소장의 얘기를 보면은 그 환율이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르면은 경제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조만간 이제 관리 변동 환율대로 그 전진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요. 그 위안화 절상이 이른 시간에 그 점진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거래소가요, 코스닥 기업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코스닥 기업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불량 기업을 조속히 속아낸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3단계를 구분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의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코스닥 제도를 뭐 계속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증권거래소가 이에 대해서 그 조만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제 현재 키포인트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 불량 기업의 그 불량 기업을 그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네네. 거래소가 고려 중인 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면요. 우선 그 소속 부재를 도입을 해서요. 그 코스닥 기업을 그 프리미엄, 성장, 일반들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네. 한마디로 그 3단계로 구분해서 그 불량 기업과 우량 기업을 투자자들도 보기 쉽게 이렇게 공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그 소속 부재 외에 그 시장 점유율이 뛰어나고 그 성장성을 겸비한 우수 기업을요. 네.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을 해서 그 투자자들이 그 우량 종목을 바로 알 수 있게 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부실 징후 기업을 찾아내고 이를 시장에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 강한데요. 네. 이를 위해 그 투자 위험 기업 예측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특정 기업이 그 투자 위험에 도달하면은 이를 투자자들이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네. 거래소는 일단은 그 이 같은 방안을 그 금융당국과 협의해 그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불량 기업을 골라내고 아울러 그 불량 기업을 그 조기에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네. 그 이제 불량 기업의 코스닥 시장 퇴출을 그 촉진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의 선진화를 이룬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죠. 수급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상장 폐지 바람이 일단 한번 휩쓸고 갔고요. 또 뭐 1,000억 원대 횡령 얘기도 나와서 분위기가 참 흉흉한데 이렇게 뭐 나중에 히든 챔피언이라는 어떤 마크를 달고 있는 코스닥 기업 혹은 프리미어라고 선정이 되는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코스닥 기업이 힘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슬픈 자화상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통계청이 재미있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50살, 지금 50살 정도이신 분 아래 위쪽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예. 은퇴가 지금 코앞이라서 사실은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요. 그 통계청이 아마도 이번 조사 역시 그 향후 그 베이비붐 은퇴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은퇴 대책 마련의 그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통계청이 현재 그 47세에서 55세, 그러니까 현 베이비붐 세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론을 보면은 그 본인은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학교 교육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고요. 네. 대신 이제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겠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뭐 조사 결과로 보면은 그 특징 연관만 몇 개 뽑았는데요. 그 베이비붐 세대 중 그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요. 네. 64.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로는 뭐 경제적 형편이 79%로 압도적이었고요. 네. 그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는데요. 또 그렇다 보니까 그 본인이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는 컸는데요. 네네. 그 자녀에게 그 대학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그 99.1%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대학 교육 지원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아울러 그 베이비붐 세대 부모 중 그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부모 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해결하는 부모는 그 30.8%에 불과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 베이비붐 세대의 그 10명 중 7명은 이제 부모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뭐 문화생활은 그 문화생활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그 눈여겨볼 게 그 노후 대책을 질문했는데요. 네. 노후 대책의 경우 그 10명 중 2명이 아예 준비를 못하고 있다. 아이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통계청의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현주소를 잘 보여줄 것 같고요. 네. 이런 조사 결과가 향후 그 베이비붐 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일과 가족에 올인하면서 정작 나는 찾지 못하고 있는 아주 고달픈 베이비 부머들의 얘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첫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 신세계가 1분기 실적을 내놓고요. 내일은 또 포스코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밖에 국내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되고요. 네. 또 고용 동향도 발표되는데요. 우선 일자별로 보면요. 12일인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2010년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공개되는데요.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종전 4.6%에서 5% 안팎까지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13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국제회계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회계 기준 조기 적용 기업의 재무 영향의 분석을 내놓는데요. 이번에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또 13일에는 또 포스코가 1, 4분기 실적을 내놓게 되고요. 14일에는 이제 통계청에서 3월 고용 동향을 내놓는데요. 아마도 관심은 실업률일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월 실업률이 4.9%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3월에도 이 같은 실업률 고공행진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가 키포인트가 됐고요. 또 15일에는 한국은행에서 2009년 연간 상장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내놓는데요. 이 자료에는 국내 상장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또 16일에는 한국은행에서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내놓는데요. 가계대출 추이가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가계대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또 감소했는지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당장 오늘은요, 우리나라 성장률 5% 대세로 굳어지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셋째 주 국내 증시 일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설균지 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다우지수 11,000선이 주말 지나면서 터치가 한번 장중에 됐었습니다. 다우의 경우 종가 기준 1,997포인트를 기록을 해서요. 정확히는 1,997.35를 기록해서 11,000선까지 불과 3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닝 시즌이 우리 국내 증시도 또 뉴욕 증시도 모두 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전개가 될는지 일단 양시장 모두 다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유럽 쪽에서도요. 그리스 지원에 적용할 금리에 대해서 유로존이 합의를 도출했다라는 소식에 유럽 쪽 분위기도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어닝 시즌의 변수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